졸업을 일주일 앞둔 도쿄 명문 여고생들이 교내 중앙 정원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교과서에 실릴 때까지 우리는 굶을 것입니다. 검은 리본을 팔에 두른 이 소녀들의 집회가 벌써 7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평범한 10대 소녀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역사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가을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역사적 장소에서 이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귀국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 소녀의 아버지는 딸이 세뇌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소녀들은 진실을 보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이 충격적인 사건.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한 여학생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장의 여행 사진으로 시작되어 일본 사회를 뒤흔든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17살 소녀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외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담임교사 미야베 선생님이 숨겨온 충격적인 가족사는 무엇일까요?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오리입니다. 도쿄의 명문 여고에 다니는 17살 학생이에요. 저는 성적도 제법 괜찮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논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에 관해서는 글쎄요. 교과서가 말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그저 귀찮은 일정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왜 꼭 가야 돼? 수학여행 계획이 발표되던 날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케이팝 볼 수 있대. 한국 화장품 살 거야. 라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조선병합의 정당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꽤 보수적인 분이셨죠. 집에서 여행 준비를 하던 날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출장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어요. 내일 출발이지? 네. 그래요. 한국에서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넌 일본인이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방에 옷을 넣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언제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흐릿했어요. 정말 교과서가 전부일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충전기를 챙기고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펼쳐봤어요. 조선병합 조약이라는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는 양국의 합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한국이 왜 불편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오리, 잠은 좀 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생각이 끊겼어요. 네, 곧 자려고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 그리고 만나게 될 한국이란 나라가 자꾸 생각났어요.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알게 된다면 제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행 가방 옆에 놓인 일기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뭐든 나는 그냥 보고 올 뿐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눈을 감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흥분이 일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어요. 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죠. 친구들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미야베 선생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셨어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와서 그래. 미야베 선생님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첫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건축물과 정원이 인상적이었지만 가이드의 설명 중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일제시대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건물들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문화재를 수천 점 약탈해갔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짓만 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명동에 갔을 땐 잠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쇼핑과 음식은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전쟁기념관에 도착하자 그 불편한 감정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우리 일행을 안내하던 해설사 이재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이 전시실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운동을 다룹니다. 누가 이걸 역사라고 배웠다고요? 미안하지만
우린 그렇게 당하고도 기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아베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셨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했죠. 왜 선생님이 저런 얼굴을 하는 걸까? 무슨 기억이 있는 거야?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만 내다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여기서 듣는 이야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미아베 선생님은 왜 저렇게 흔들리는 걸까?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서대문형무소라는 곳을 간다고 했는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대문형무소로 향하는 버스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시끌벅적한 친구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인 빌딩들로 가득했지만 우리가 향하는 곳은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입구에 도착하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높은 벽과 철조망, 그리고 침묵.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이재윤 해설사는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일제가 한국인의 정신을 꺾으려 했던 곳입니다. 우리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녹슨 철창문, 끼익 소리 나는 나무문, 각 방마다 전시된 사진과 설명들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고문실이라는 곳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방에서는 물고문, 전기고문 등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재윤 씨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여기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요. 저는 전시된 사진 앞에 서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고문 도구들과 피해자들의 얼굴, 그들의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한 일일까? 의심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미아베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시물을 보고 있었지만 선생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왠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뒷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신 선생님을 발견했어요. 등을 돌린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미아베 선생님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오리, 나 외할아버지가 조선인이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일본에서. 그런 건 수치였으니까. 충격이었어요.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 조선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니. 하지만 여기서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어. 이건 우리가 외면한 진실이야. 선생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서대문형무소의 차가운 벽과 미아베 선생님의 눈물, 그리고 아버지의 경고가 뒤엉켜 있었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역사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도쿄로 돌아온 첫날, 저는 곧장 책상에 앉아 여행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경복궁, 영동, 서대문형무소,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그곳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제 시선을 오래 붙잡았어요. 충동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일본의 한국 통치 부분을 찾아 읽어보니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민족 동화 정책을 통해 발전을 도모했다. 이 단어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고문실의 사진을 교과서 옆에 놓고 보니 제 가슴이 아파왔어요. 교과서는 너무나 단순했고 현실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르고 교과서 여백에 작게 메모를 적었어요. 이건 미완성이다. 역사는 양쪽의 눈으로 봐야 해. 다음 날 학교에서 미아베 선생님과 마주쳤을 때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그런 것들을요. 미아베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나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해. 그 말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에서 결심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보기로요.
도서관에 가서 한일 관계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도 관련 자료를 검색했고, 특히 위안부라는 단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없던 이야기였어요. 역사 수업 시간, 선생님이 조별 발표 주제를 정하자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하고 싶어요. 반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 역사에 관심 없던 제가 갑자기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것이 의외였겠죠. 하지만 미아베 선생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교과서와 한국에서 본 진실 사이에서 저는 이제 스스로의 눈으로 역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사오리의 발표 순서입니다. 교실 앞으로 나가는 제 다리가 떨렸어요. 준비한 자료들을 들고 친구들과 미아베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작했어요. 한일 관계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서대문형무소의 사진들과 제가 찾은 역사적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고문 도구들,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사실들.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사오리, 왜 굳이 이런 주제를 선택한 거야? 불필요하게 과거를 들춰내는 것 같은데. 가슴이 아팠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과거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몇몇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한국 편을 드냐? 애국심이 없냐? 그런 말들이었죠.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더 큰 충격은 집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더라고요. 제 발표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사오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너 매국노가 되었구나.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참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국이 불편한 나라라고. 그런데 진실을 보면 더는 외면 못해요. 아버지도 서대문형무소에 가보세요. 그곳에서 일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같은 하늘 아래 서울도 있겠죠. 그곳에서 만난 진실이 지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자율연구 과제로 교과서 바깥의 역사를 주제로 선택했거든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찾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뷰 영상, 한국어 자막 다큐멘터리까지. 한국어를 몰라도 영어 자막이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증언이 제게는 소중한 퍼즐 조각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일했던 한 일본인 간수의 회고록이었어요. 그 책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도서관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죠. 우린 그들을 때렸다. 하지만 그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책장 사이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 간수가 느꼈을 죄책감.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전해지는 진실의 무게가 너무 컸거든요. 미야베 선생님께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도 그 책을 찾아 읽으셨대요. 어느 날 방과 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오리,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진실을 찾는 용기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선생님, 저도 처음엔 이런 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때론 모르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미야베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나도 그랬단다. 내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부정하며 살았으니까. 그런데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내 할아버지가 겪었을 일들을 보니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더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자리 잡혀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용기는 고개를 드는 거야. 나부터 해야 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어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일제강점기 위안부를 입력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주제였지만 이제는 마주할 용기가 생겼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에 결심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으로서 진실을 마주하는 문제야. 노트를 덮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진실은 언젠가 모두에게 보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졸업작품 발표회가 다음 주입니다. 각자 준비 잘하고 있죠? 미야베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이 떠들썩해졌어요. 많은 친구들이 진로와 관련된 주제나 취미생활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몇몇 친구들은 이미 제가 무슨 주제를 선택했는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사오리는 뭘 발표할 거야? 옆자리 유키가 물었어요. 그냥 내가 찾은 진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발표를 준비했어요. 서대문형무소의 사진들, 간수의 회고록, 생존자들의 증언,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파워포인트에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목소리였어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제가 찾은 진실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발표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오리입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교과서에 없는 역사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고문 도구들, 좁은 감방,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진. 이 발표는 한국과 일본의 진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교과서에 없는 사실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무대 앞쪽에 앉아 계신 미야베 선생님은 눈물을 참으며 제 발표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임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몇 초간 침묵에 빠졌어요. 그러다 한 명, 두 명,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제 발표를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 미야베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선생님의 눈에는 흐릿한 미소와 함께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현관에 서 계셨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죠. 사오리, 오늘 발표, 학교에서 연락이 왔단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다른 질책이 시작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벚꽃이 흩날렸어요.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죠. 발표 이후 몇 달 동안 학교에서는 제게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일부 친구들은 거리를 두기도 했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사오리, 동경대 역사학부에 합격했다면서. 축하해. 유키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바람이 살랑거렸어요. 이젠 새 학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기로 한 결정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의 경험 이후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예전처럼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시다가 문득 물으셨어요. 너 요즘엔 한국 기사도 자주 보더라. 네. 그냥 눈에 띄더라고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무언가 느낄 수 있었어요. 완전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작은 인정 같은 것이요. 방 정리를 하던 중 여행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한국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태극기 아래 서 있는 제 모습.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날
내 역사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수학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의 간극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직접 마주했다는 것.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억이어야 한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 잎이 하나 날아들어 제 노트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동경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 밖의 역사를 알게 되길 바라면서요. 미야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이 생각났어요. 진실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야. 그걸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해.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할 준비가요. 그것이 저희 새로운 여정이 될 테니까요. 서대문연구소의 차가운 벽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역사의 무게였고, 미야베 선생님의 눈물이 보여준 것은 화해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